여기까지 일단 잘 됐고요. 현재 이 서비스가 동작된다는 개념까지 해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자, CentOS가 설치된 가상 머신을 별도의 컴퓨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CentOS를 설치했고 여기에 HTTP 서비스, 즉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시켰습니다. 스타트해라. 그러면 이 컴퓨터가 관리하고 있는 그 저장된 폴더 최상위에 바에 따따따에 HTML이라고 하는 이 폴더에 여러 HTML 파일들이 있고요. 그러면 얘가 여기 있는 걸 대상으로 웹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방화벽이라고. 얘가 지금 HTTPD로 서비스가 구동이 되면 80번 문을 열어 놓은 건데 80번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 놨어요. 근데 앞에 방화벽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애가.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 HTTPD 이런 거 해본 겁니다. CentOS에서 웹 서비스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설치한 거고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바에 따따따에 HTML 폴더에 파일을 놓을 수 있게끔 이런 게 생긴 거고, 그럼 프로그램만 설치했다고 되느냐? 아니지. 요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상태 보자고 했었습니다. HTTPD가 존재하고 있는지, 포트가 열렸는지 확인해 보는 거. 이런 식으로 포트가 열려 있는가 확인해서 열려 있으면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한 상태가 된 거고, 안 열려 있으면 서비스가 구동되지 않은 거니까 시스템 컨트롤 명령어를 이용해서 시작을 시킵니다. 뭐를? 요 HTTPD를 설치하면 이런 게 생기거든요. HTTPD 서비스라고 하는 애가 생겨요. 요걸 시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게 서비스를 시작하겠다 그러면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httpd.conf라는 설정 파일에서 여기 있는 내용을 얘가 막 읽어가지고 80번 문 열어야 되는구나. 내가 서비스할 문서들의 루트는 여기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서비스가 진행되는 겁니다. 진행이 되면 80번 문이 열렸으니까 이 명령어 넷스탯에서 80번 열렸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었죠. 뭐 때문에? 이 방화벽 때문에. 모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입을 막아주고 있는 녀석이 하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걔한테 80번으로 들어오는 건 서비스를 열어줘야 되니까 들어올 수 있게 허용해주기 위해서 파이어월 설정까지 했었습니다. 파이어월 cmd 존 퍼블릭 영구적으로 add 포트 80번 tcp 요걸 방화벽 정보에 추가해주고 방화벽을 재구동시켜요. 그러면 이 방화벽에서도 80번으로 들어오는 건 허용하겠다라는 설정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80번 허용한다. 요게 돼야 우리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는 윈도우, 얘가 호스트겠죠. CentOS는 게스트고. 그래서 여기서 웹브라우저를 여시고 리눅스의 IP로 요청을 하면 여기까지 요청이 잘 들어와서 여기 있는 정적 파일, 항상 그 모양만 보여주는 파일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화면에서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딱 요만큼 해본 겁니다. 내 컴퓨터 한 대에서. 요 그림 납득되실까요? 설정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떤 개념이 있었다. 서비스 하려면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했구나. 그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설정 파일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통해 갖고 동작을 결정하는구나. 그리고 서비스가 동작되게 되면 포트라고 하는 개념, 네트워크에서 4계층 개념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리고 시스템에 외부의 침입을 방지하는 방화벽 같은 개념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 상상해 주시면 되고, 결국 통신은 IP 주소 갖고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 왔다 갔다 할 때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그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직접 가상 머신으로 내 PC 한 대에서 윈도우를 쓰고 있는 환경에다가 VMware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가상 PC로 서버를 구성해 봤는데, 여기서 이 구성했던 이 내용 있죠. 여기서 서비스 설치하고 뭐 구동시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CentOS 설치, 서비스 설치하고 구동하는 것까지를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한번 만져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개념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냥 리눅스, CentOS 이거 갖다 버리고 이 녀석이 하던 거를 AWS에 엘라스틱 컴퓨터 EC2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 가상 머신을 대신하도록 할 겁니다. 하지만 원격 접속 SSH, 원격 접속하는 SSH나 뭐 SCP 이런 걸 활용해서 파일 올리고 이런 거 다 똑같이 될 거예요. 개념은 그대로 서버의 환경만 달라질 거다.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창들은 그냥 다 버리시면 되고요. 윈도우 하나만 남겨두시고 VMware에 설치했던 요 리눅스 CentOS는 뭐 그냥 갖다 버리셔도 됩니다. 이제 안 쓰려고요. CentOS가 빠졌으니까 우리는 AWS로 갑니다.
저는 AWS를 가지고 강의를 잘 못해요. AWS를 저도 그냥 사용하는 사람이고 이걸로 강의를 준비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간단히 이제 리눅스를 AWS에서 제공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가상머신 만든 걸 대신해서 여기서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맛만 보려고. 그러니까 AWS는 그냥 맛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정을 가입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정 가입하면 프리 티어라고 해서 1년, 즉 365일 동안 그냥 무료가 아니고요. 그냥 무료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무료고요. 그리고 무료로 제공되는 프리 티어로 제공되는 자원의 량이 있어요. CPU를 얼만큼 쓸 수 있고 메모리 얼만큼 쓸 수 있고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요청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은 얼만큼 허용할 거고 리미트가 있습니다. 그 제한을 넘어가면 돈이 나와요. 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닌 유료로 사용해야 되는 기능을 여러분이 만약에 서비스로 추가해서 기능을 썼다. 거기에 대한 돈도 나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혹시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든 뒤져가지고 내가 만졌던 거 다 뒤져 다 삭제, 다 종료, 삭제 막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조심하세요. 저 예전에 혼자서 공부해야지 그래서 놀다가 외부 공인 IP랑 사설 IP랑 뭐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 서비스가 있어요. 엘라스틱 IP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저거를 만들어서 내가 쓰려고 하는 녀석이랑 연결을 해두면 돈이 안 나가는데요. 만들어 놓고 연결을 안 하면 돈이 나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옷을 샀어요. 옷을 사서 입으면 옷에 대한 이용료가 없어. 근데 옷을 사서 안 입어. 그럼 돈이 나가요. 안 썼는데 돈이 나가.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어요. 써서 돈이 나가는 애가 있고 쓰려고 만들었는데 그냥 낭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돈이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AWS랑 친하지 않습니다. 친해지려고 노력 중이고.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그냥 저도 어색한 친구인데 소개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한번 만져보시라고. 이런 놈이 있는데 이놈 내가 친하진 않은데요. 좋은 놈이니까 한번 보시라고. 여튼 다들 가입해 오셨죠? 그래서 가입할 때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하라고 가입하라 그럴 때 좀 놀랬을 거예요. 강사가 가입하라 그래서 가입은 막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용카드 이씨 뭐야 강사 새끼 이거 뭐 한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했구나. 걸렸구나. 빵 터지는 거 보면 맞는 거야. 괜찮아요. 욕 먹으면 오래 산대요. 그래서 그 신용카드 가입을 하셨을 텐데 괜찮아요 해도 오늘 저랑 쓰시고 저랑 썼던 거 그냥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다른 걸 여러분이 건드린 건 내가 장담 못해요. 보장 못합니다. 오케이? 조심해서 만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원가입을 잘 하셨으면 로그인을 해보죠. 자, 로그인하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루트 사용자, IAM 사용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그 AWS가요.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줘요. 클라우드니까 원래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해서 파일을 저장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만 했다가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들을 AWS로 구동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할 때 AWS 자체에 이 녀석한테 로그인하는 게 루트 사용자예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고 나면 그 AWS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 그 서비스들을 내 직원들한테 관리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요 서비스는 A라는 애한테, 요거는 B라는 애한테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AWS 내부에서 사용되는 계정 요걸로 로그인하면 IAM 사용자로 로그인하는 거야. 여러분은 만드신 적이 없겠죠. 그래서 이건 AWS 내부에서 만들어진 어떤 계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루트는 우리가 아는 AWS 자체에 로그인할 수 있는 그래서 최상위 사용자라고 하는 거예요. 관리자 같은 느낌이죠. 루트 사용자 이메일 주소에서 로그인해 주십시오. 비밀번호 안보이딩 자, 로그인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여기까지는 해보셨겠죠. 회원가입 해보신 분들은 저는 뭐 이것저것 만져봐갖고 뭐 써져 있는 게 있네요. 여러분은 최근에 방문한 서비스가 없죠? 아마도. 자, 왼쪽 위에 서비스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볼게요. 모든 서비스라고 있을 텐데 한번 눌러봅니다. 관리형, 콘솔 홈, 탄력적, 자, AWS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API, 게이트웨이, 앱 메쉬, 앱 러너, 앱 컨피그, 뭐 아마존 앱 플로우, 뭐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B로 시작하면 백업, 배치, 뭐 베드락, 빌링, 브라케 보면 인증서 서비스도 하고 챗봇도 있네요. 클라우드9 코드 작성하기 위한 아이디 여기서 코딩할 수도 있어요. 코딩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는 거고 뭐 읽어보시면 별의 별거 많습니다. 별의 별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회사를 하나 운영하겠다고 해서 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웹사이트, 파일 서버 뭐 등등등 회원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서 개발자 고용해가지고 아니면 여러분이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막 해야 되는 거를
안 해도 돼요. 네트워크 장비 사고 뭐 컴퓨터 사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AWS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맞는 거 찾아서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사용하던 것만 사용료만 내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했다가 말아먹어요. 그러면 그냥 이거 서비스만 종료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컴퓨터를 사가지고 막 썼으면 이거 중고로 당근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귀찮죠. 손해도 크고요.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회사들은 AWS 환경으로 자체 회사 시스템들을 다 넘기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카테고리들도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있고요. 우리 이 중에서 검색에 EC2라고 해서 클라우드의 가상 서버다라고 하는 요 서비스를 이용해 볼 겁니다. 들어가고요. 그러면 EC2 어쩌고저쩌고 여기 대시보드가 나오게 되고, 자, 눈이 돌아가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여기 있는 거 다 모르고요. 얘랑 안 친하다 그랬죠. 여러분은 처음 뵙는 거고요. 인사만 하시면 됩니다. 아, 이따구로 생겼구나. 자, 우리 여기서 뭐 할 거냐면 가상머신에서 CentOS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자원 설정해주고 거기다 이미지 CD 집어넣고 인스톨까지 여러분이 막 했었죠. 이걸 건너뜁니다. 인스턴스 시작이라고 하는 요걸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가상의 하드웨어 자원을 가진 운영체제까지 설치된 애를 하나 속성으로 정의해서 시작시키면 구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PC 한 대를 그냥 구동시키는 거예요. 운영체제까지 깔린 상태로. 그래서 보면은 아마존 머신 이미지라고 있어요. 이미 리눅스든 여기 다 나와있죠. 아마존에서 만든 리눅스, 맥OS, 우분투, 윈도우즈 등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운영체제들이 있고, 그 운영체제를 구동시킬 수 있는 요런 모양을 미리 정의를 해둔 거예요. 프로그래밍 해보신 분들 객체 지향에서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클래스를 가지고 new 뭐 객체를 생성하면 그때 생성된 애를 객체라고 하고 인스턴스라고 한댔잖아요. 얘는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실체, 클래스는 그냥 설계도 정의한 거, 이런 거 아시죠? 똑같아요. 여기 있는 어플리케이션 및 운영체제 이미지라고 하는 얘네들이 마치 클래스 같이 설계해 놓은 그런 이미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우리가 인스턴스 시작하면 메모리에 객체 하나 생성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개념이.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추가 태그라고 해서 태그를 하나 추가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컴퓨터를 식별하기 위한, 또는 나중에 여러 가지 EC2들을 같이 쓸 수 있거든요. 얘네들끼리 뭔가 같은 목적의 애들만 좀 걸러서 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서비스 검색 용도로 활용이 되니까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 서버라고 적죠. 요게 인스턴스를 식별하는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운영체제를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운영체제들이 있고 그 운영체제 안에서 또 종류들이 있어요. AMI라고 해서 아마존 이미지를 디테일하게 식별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 쓸 거냐 그래서. 맥을 눌러볼까요? 맥OS를 누르면 맥에서 사용되는 운영체제 종류가 여기 나올 거예요. 벤츄라, 몬터레이, 빅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윈도우즈 눌러볼게요. 윈도우즈 눌러보면 윈도우 서버 2022, 윈도우 서버 2019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죠. 마찬가지 아마존 리눅스를 클릭했을 때 아마존 리눅스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보시면 뭔가 사양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뭔가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기 프리티어 사용 가능이라고 표시된 거 있죠. 이것만 쓰세요. 이런 걸 써야 돈이 안 나갑니다. 정확히 안 나가는 건 아니지만 적게 나가요. 이걸 써더라도 그 사용 한계치를 넘으면 돈이 나와요. 어쨌든 요거 기본 설정되어 있는 거 그대로 갈게요. 자, 기본 잡혀 있는 거 그대로 선택하고 갈 거고요. 아래로 좀 더 내려보면 이제 요게 또 중요합니다. 인스턴스 유형. 소프트웨어가 사전 설치된 이미지에는 추가 비용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다 안내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요 T2 마이크로, T2 마이크로라고 하는 유형으로 쓰겠다. 이게 하드웨어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CPU, 가상 CPU 하나, 가상 메모리 하나. 그래서 레드햇, 리눅스, 수세, 윈도우, 시간당 얼마 쓴다. 근데 프리티어로 쓸 수 있다. 유형 비교 눌러서 뭐 여러 가지 볼 수도 있고, 요거 눌러보시면 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요금을 잘 봐요. T2 마이크로라고 써 있는 건 0.0744 레드햇 기준 프리티어로 쓰고요. 그 다음 T2 나노, 요거는 0.0072. 근데 프리티어로 사용하지 못해요. 얜 쓰자마자 저렇게 나가는 거예요, 돈이 시간당. 그리고 아래쪽에 넘어가 보면 0.0744에서 0.0288 레드햇 088 이거 올랐네요. 스몰.
미디움 0.0이 아니라 0.1로 올라갑니다. 라지 더 커요. 0.17 시간당. CPU 2개, 메모리 8기가. 이런 식이네요. X 라지 0.2로 올라갑니다. 시간당. 2X 라지 진짜 2X가 되죠. 2배로 껑충 뛰어요. 금액이. 그리고 T로 시작하는 애들이 있고 C로 시작하는 애들이 있고 저 알파벳마다 의미가 다르다고 합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비싼 것들이 많이 보이고요. M으로 시작하는 애들, R로 시작하는 애들. 그래서 일단은 그대로 그냥 두고 갈 겁니다. 프리티어 쓸 수 있는 걸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돈이 나가는 것들이 자꾸 눈에 띈다. 이거 보시면 되고. 지금 T2 마이크로 요걸 쓸 건데 요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 오른쪽 좀 올라가 봐요. 요 오른쪽. 자, 이 리전이 뭐냐면 그럴듯하죠? 자, 이거 왜 그렸냐면 리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전. 리전이 뭐냐면 우리 하드웨어 자원을 내가 직접 만들지 않아도 된다. 클라우드에서 그걸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클라우드에서 그걸 제공하려면 클라우드에서 어쨌든 하드웨어를 구축해야겠죠. 그 하드웨어를 구축해 놓은 여러 가지 거점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거점들이 주요 도시에 막 있는데 원래 서울에는 옛날에 초반에는 없었고요. 몇 년 되긴 했지만 어쨌든 나중에 생겼고 각 지역별로 그 어디에 있는 물리적 자원을 통해서 내 서비스가 구동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가까운 데 있는 거 쓰는 게 좋겠죠. 가까운 데. 제가 처음 AWS를 만질 때가 2019년이었는데 그때는 리전이 제대로 뭔지도 몰랐었고 그때 저기 미국 오하이오 요 리전을 썼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거기다가 오늘 할 것처럼 서비스 구동해가지고 나름 서버를 막 만들어 봤단 말이죠. 근데 그 서버에 내 컴퓨터에서 접속을 하려니까 뭐 하나 요청하면 응답 오는데 세워라 내워라요. 너무 느린 거지. 느릴 수밖에 없었겠죠. 오하이오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 미국 어디겠죠?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요청을 했다가 거기서 처리된 결과가 다시 돌아와야 되니 더군다나 나는 무료 프리티어잖아요. 속도가 좋지도 않고 후진 거 갖다 썼으니까 엄청 느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서울에 있는 거 알고 서울로 옮겼더니 빠릿빠릿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전은 그런 개념입니다. 어디에 있는 자원을 사용해서 내 서비스들이 구동될 것인가. 리전마다 좀 차이가 있었네요. 리전. 저는 미국 동부 오하이오로 처음에 써봤었어요.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서버가 있어서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서울 리전을 쓰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키 페어 로그인. 요게 이제 SSH로 로그인할 때 활용될 건데 이제 이 AWS에 우리가 리눅스 하나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 만들고 나면 여기 접속해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접속을 SSH 갖고 해요. 오늘 해보신 것처럼. 여러분 윈도우에서 CMD 창 열어가지고 여기 SSH로 딱 접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SSH는 암호화를 위해서 어떤 키가 필요하고요. 그 키를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네가 누구고 내가 누구다. 우리 이제 이런 키를 가지고 암호화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자. 이런 규칙을 정의해야 돼요. 키 교환을 통해서 이런저런 작업들로 암호화 통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키 페어 이름. 저는 이전에 하나 만들어 놨던 게 있어서 이걸 쓰고 있는데 없는 분들이나 아니면 추가할 분들은 여기서 이름을 추가해 보시면 돼요. 저는 새 키 페어 생성이라고 할 거고요. 이 키로 접근하면 접속이 허용되도록 만들어지는 거라서 다른 키를 나중에 쓰게 되면 접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사용하셔야 되고 키 페어 이름은 편하신 대로 알아보기 쉽게 뭔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형은 RSA, 그 다음 키 파일 형식은 우리는 이대로 갈 거예요. 키 페어 생성이 됐고 자, 요걸 생성하면 여러분의 다운로드 폴더에 키 파일이 올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설정에서 보안 그룹을 생성한다. 보안 그룹은 파이어월 역할을 해요. 방화벽 역할. 기존에 만들어놨던 규칙을 쓰셔도 되고 새로 규칙을 만드셔도 되고 선택하시면 되는데 처음 하는 거니까 우린 보안 그룹 생성으로 가고요. 그러면 요게 여러분은 아마 1번 또는 2번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해요. 요 이름이 생길 거다. 그리고 SSH로 우리 관리 접속해야 되니까 체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웹 서비스 테스트 할 거니까 요것도 허용이 되게끔 기본 체크해 줍시다. 그 다음 스토리지 구성 역시 디폴트로 그대로 두고요. 저장소예요. 저장소. 하드디스크 구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급 세부 정보는 볼 게 없었죠. 우리 요대로 놓고 자, 오른쪽에 요약 정보가 나와요. 인스턴스 개수 몇 개 만들 거냐? 하나. 운영체제는 이걸로 설치할 거고 실제 하드웨어 정보는 T2 마이크로 서버 유형을 쓸 거다. 이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적에 따라. 그래서 처음 여러분이 AWS에 가입하시면 1년 동안은 프리티어만큼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무료로 제공되는 자원의 용량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스턴스 시작하면 VMware로 PC 한 대 만들어서 리눅스 설치한 것까지가 만들어진다. 그런 개념으로 상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스턴스 메뉴 눌러서 인스턴스 목록으로 가보시면 새로 고침 마이 서버가 보입니다. 그리고 마이 서버에 대한 세부 정보 아래쪽에 이것저것 나오고 있어요. 공인 IP, 공개된 IP, 저 서버의 IP 주소고요. 상상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AWS에서 만든 리전, 지금 우리 서울 리전이 있으면 그 서울 리전에 우리가 만든 지금 EC2 인스턴스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할당된 공인 IP가 이거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PC에서 여기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때 사용되는 IP 주소. 그리고 IP로 접근해도 되지만 도메인 이름 같은 거, 그 www.naver.com 이런 거 있잖아요. 도메인 이름. 아마존에서 이미 이걸 제공하고 있는 거고, 이런 이름을 이걸로 접근하면 된다라고 하네요. 프라이빗 DNS, 요게 외부에서 접근할 때 우리 요거 가지고 접근하면 결국 요 IP 주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이 지금 실행 중이고 인스턴스 상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면서 얘가 부팅이 된 거예요. 두 개의 검사를 통과했다. 이렇게 상태 확인이 되고요. 이제 여기다 연결해 볼 건데 연결 누르시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SSH 클라이언트, 자, SSH 클라이언트를 엽니다. 자, 요거대로 일단 한번 할게요. 저는 안 되시는 분들은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CMD 창을 열어서 얘가 SSH라는 명령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요걸 쓸 수 있으니까 얘가 SSH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프라이빗 키 파일을 찾습니다 라고 해요. 요게 아까 우리 다운받아진 파일이고요. 필요하면 이걸 쓰라는 건데 윈도우에선 쓸 필요 없고요. 퍼블릭 DNS로 연결을 해봐라 라고 했는데 여기 아래쪽에 예시를 만들어 줬어요. 요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붙여넣기 했을 때 나오는 요 내용을 보면 앞서서 우리가 만든 그 VMware 리눅스에다가 SSH로 접속할 거야. 접속할 때 루트 계정에 뭐 이렇게 접속할 거야 라고 썼었죠. 요 접속 대상이 되는 서버와 계정, 그게 요 뒤쪽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나눠서 이게 서버를 식별하는 거고 요게 그 서버 안에 계정인 겁니다. 우리 연습할 때 만들었던 테스터 계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도 리눅스이기 때문에 루트는 있어요. 네, 루트로 접근을 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옵션은 우리 이렇게 인증해서 들어가면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비밀번호 입력해야 접속이 됐었어요. 그거 대신에 인증 키 파일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접근하면 바로 로그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파일이 현재 명령어를 사용하는 이 위치에 있어야 해요. 근데 이 파일이 지금은 다운로드 폴더에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접속이 된 것 같지만 인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뭐 yes 눌러서 이 정보를 저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호스트로 등록한다라고 yes 했을 때 키 형식이 안 맞기 때문에 키 내용이 안 맞아서 로그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놨던 요 키 파일을 복사하든 잘라내든 잘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사해서 C 드라이브의 사용자 계정 홈, 우리 CMD 열면 C 드라이브의 유저스의 계정이니까 거기로 가서 여기 C 드라이브의 유저스의 로컬 계정 그 폴더에 가서 거기다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 파일이 여기 있으니까 다시 이 명령을 썼을 때 이 파일로 인증할래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 서버에 이 계정으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엔터! 그러면 드디어 접속이 됐어요. 아마존 리눅스 2023 해서 뭐 간단하게 소개 멘트가 나오네요. 지금 여기 쉘이 떨어졌죠? 달러. 여기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CMD 창에서 SSH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뿌띠를 써야 된다라고 했고요. 뿌띠를 사용하려면 조금 다른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뿌띠를 쓰실 분들은 지금부터 따라 하시면 되겠죠. 시작에 우리가 설치한 뿌띠 폴더가 있을 겁니다. 뿌띠. 여기서 뿌띠젠이라고 있어요. 키를 생성하는 도구. 뿌띠젠. 얘를 실행하시면 이런 창이 나올 겁니다. 이걸로 키를 생성하고 키를 변환하고 그러는 용도로 쓰는 건데 우리가 받은 키 파일은 요 형식의 파일이죠. 근데 뿌띠로 접근할 때는 이 키 형식을 몰라요, 얘가. 그래서 다른 형식으로 변환해야 되는데 여기 가운데쯤에 로드라고 있을 겁니다. 개인 키를 로딩하겠다 눌러서 여기 보면 뿌띠 프라이빗 키라고 해서 ppk만 보여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면 안 보이거든요. 모든 파일로 변경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복사했기 때문에 다운로드 폴더에 키 파일이 있는데 혹시 이동시키신 분들은
이동한 곳에 가서 작업하시면 돼요. 펜 파일. 요거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성공적으로 가져왔고 어쩌고 저쩌고 확인. 자, 이렇게 불러들인 파일을 이용해서 뿌띠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Save Private Key라고 있죠. 저장하겠다. 개인 키를 저장한다. 클릭하면 야, 비밀번호 없는데 괜찮아? 네. 그러면 PPK 형식으로 저장할 거라고 이렇게 뜨고 있고, 이걸 저장하시는데 아무데나 저장해도 됩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해놓을게요. 그냥 이름은 똑같이 쓰겠습니다. 원래 키 이름과 똑같이 쓰고 확장자는 필요 없어요. 그대로 PPK 만들어지니까. 저장. 이 프로그램은 사용이 끝났습니다. 버리시면 돼요. 그럼 바탕화면에 확장자가 PPK인 뿌띠 프라이빗 키 파일, PPK가 뿌띠 프라이빗 키예요. 요걸 이용해서 뿌띠 가지고 AWS 내 EC2 서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팸 대신 쓰는 거예요. 만드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뿌띠를 다시 켜세요. 뿌띠를 열고, 얘가 아까 접속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192.168.41. 내 서버 이렇게 접속했었죠? 이제 내 서버가 아니라 AWS에 있는 저 EC2 서버잖아요. 거기에 접속하는 이름은 요 퍼블릭 DNS 정보예요. 요거. 요 이름을 4번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호스트 네임 부분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접속하겠다. 22번 포트로. 근데 그냥 접속하면 안 되겠죠. 궁금하면 그냥 접속해 볼게요. 오픈. 접속이 된 것 같아. 액셉트. 로그인. 아이디 알아요? 비밀번호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안 돼요. 키를 이용해서 접속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뿌띠를 여시고 내 EC2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DNS 이름을 갖다 넣으시고요. 이제 키를 사용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을 좀 넣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아래쪽에 커넥션 부분에 SSH가 플러스가 있을 거예요. SSH 플러스를 펼치시면 중간에 네 번째네요. 어스라고 있죠. 어스를 열어보시면 크리덴셜이라고 있을 거예요. 찾아갔나요? 딱 봐도 뭐 있죠. 여기 Private Key File Authentication 해서 첫 번째 메뉴를 브라우즈 눌러서 바탕화면 저는 여기다 저장했으니까 요 파일 지정하시면 돼요. 이거 갖고 접속할 때 활용하겠다. 이렇게 등록하는 거예요. 오케이? 선택하시고 뭐 다른 거 없어요. 오픈. 자, 여기다가 우리 유저 이름 알죠? EC2 유저. 여기 보면 유저 이름 요거 EC2 유저로 로그인한다 그러면 그때 로그인이 주르륵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거 리눅스입니다. 여러분 보기가 좀 불편하니까 저 조금 다르게 다시 열게요. 자, 이렇게 접속이 됐어요. 성공하신 거죠? if config 한번 써볼까요? 이거 리눅스예요. if config enx0라는 이름의 랜카드네요. 여기 inet 정보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죠. 오케이? 리눅스죠? ls 최상위 리눅스지 뭐. cp 최상위에 etc에 passwd 현재 위치에 뭐 리눅스지 뭐. 똑같은 거. 똑같잖아요. 그죠? VI로 열고 수정하고 나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리눅스. 쓸 줄 알면 리눅스 관련된 것들은 다 이렇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외우진 않아도 그때 이런 거 있었는데 얘는 여기서 어떻게 하지? 자, 그래서 우린 지금 CentOS를 설치했다라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가지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서비스 설치 HTTPD를 설치합니다. 짠! 자, this 커맨드 이 명령은 슈퍼 유저의 등급이어야 한다. 달러잖아요. 그죠? 일반 사용자죠? 그러면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루트 계정으로 바꿔서 쓰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보통 그렇게 하진 않고 여기서는 sudo 관리자의 권한으로 상승해서 어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sudo가 가능해요. EC2 유저는. 우리가 썼던 CentOS에서는 이거 쓰려면 이걸 또 위에서 등록해줘야 되는 설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세팅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sudo하고 똑같은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yum-y install httpd 시스템에 뭔가를 설치하는 건데 아무나 설치하면 안 되니까 막혀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설치하면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웹 서버 HTTPD가 설치될 거예요. 그러면 netstat
자, HTTPD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포트가 열려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랬더니 이것도 안 된다. sudo.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나오죠. HTTPD는 없어요. 자, 그냥 이렇게만 써보면 22번 포트 리스닝 중. 그래서 우리 지금 접속하고 있는 거고, 접속된 정보를 보니까 얘랑 접속했다. 활성화돼 있다. 3웨이 핸드쉐이크가 끝나면 이스태블리시드 상태가 됩니다. TCP 포트 상태가. 이런 걸 볼 수 있네요. 그러면 sudo nested 했을 때 HTTPD는 동작 중이 아니니까 sudo systemctl start httpd.service. 그러면 웹 서비스가 이제 구동이 됐고요.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80번 포트를 리스닝하고 있는 HTTP 데몬 프로세스가 동작 중입니다. 이제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화벽 필요했었죠. 방화벽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냐면 아까 우리 AWS에 보안 그룹이라고 있었어요. 보안 그룹. 보안 그룹에 보면 우리 마지막에 만들었던 저 같은 경우 4번이겠네요. 이 보안 그룹이 인바운드 규칙. 이게 서버로 들어갈 때 허용될 규칙이에요. 서버로 들어가는 편지들. 보면 80번과 22번 출발지가 어디든지 간에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번 지금 우리가 접속할 수 있었던 거고요. 80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접근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지금 이 보안 그룹을 인스턴스에 우리가 지금 구동 중인 마이 서버, 이 마이 서버의 보안 탭에 가면 라운치 위자드 4 보안 그룹을 이걸 쓰고 있다. 80번, 22번 열려 있는 거. 그래서 방화벽 설정도 여기서 관리를 해요. 여러분이 리눅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많이 만질 일이 앞으로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내용들 굳이 만지지 않고 기본적인 리눅스 핸들링만 좀 해봤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웹브라우저에서 웹 서비스가 잘 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면 이미 지금 서버 돌아가고 있으니까 서버에 요청만 하면 돼요. 뭐라고 요청하냐면 아까 퍼블릭 DNS를 사용해서 인스턴스에 연결한다 라고 했던 정보 있었습니다. 요거 저 같은 경우는 EC2에 13, 125, 143, 101 어쩌고저쩌고 컴퓨터 아마존.com 요 주소는 여기 뒤에 그대로 와 있죠. 여기 접속한다고. 요건 계정이었고 키 파일이었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웹브라우저에서 요청하시면 돼요. 이게 마치 192.168.41. 아까 104번에서 내 서버에 요청하던 것과 같은 주소인 거죠. 요거 복사해서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it works 라는 문자가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AWS 서버에서 나한테 준 거예요. 아까 그 EC2 서버가. 자, 그리고 내 인스턴스에 보시면 public IPv4라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요청했던 건 이걸로 요청한 거예요. public IPv4에 대한 DNS 이름으로 요청을 했던 거고 요거 쓰셔도 됩니다. 저는 13.125.143.101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제 EC2 가지고 웹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본 겁니다. 웹 서버가 만들어진 거. 그럼 저기에 똑같은 거 할 수 있죠. 가볼까요? cd 최상위에 따따따 HTML 가면 여기에 목록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it works는 기본 페이지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그거 주는 거. 여러분이 여기다가 파일 하나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vi 인덱스가 기본 파일이거든요. index.html 해서 vi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my site 뭐 HTML 태그 필요 없고 그냥 적어 볼게요. my site 하고 저장하고 나가기. 저장도 안 돼. write 쓸 수 없음. 그러면 q 느낌표 해서 저장하지 않고 나가기 하셔야 되고요. vi조차도 sudo로 열어야 돼요. sudo vi 어떤 파일. 그럼 vi를 관리자 권한으로 상승시켜서 프로그램을 열기 때문에 저장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열어서 my site라고 적고 저장하고 나가기 만들어지고요. ls 하면 index.html이 있어요. 그럼 우리 웹브라우저에서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 본다면 my site라고 응답이 오는 걸 볼 수 있죠. 진짜로 AWS에 만들어 놓은 서버에서 파일을 서비스하고 있다. 웹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게 웹 서버구나.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나 자기소개나 이런 것들을 HTML로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저기다가 딱 올려놓으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겠네요. 맞아요? 물론 이 공인 IP를 직접 사람들한테 가르쳐주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도메인을 샀죠. .com이라는 3레벨 도메인에 등록된 요 이름을 하나 샀고요. 그리고 그걸 가비아라고 하는 호스팅 업체에서 샀어요. 가비아에다가
요 이름에 대한 웹서버가 있는데 그 웹서버의 IP가 13.125.143.101이다 라고 가비아에 등록을 해주면 가비아가 자신이 관리하는 DNS 서버와 그것과 연계된 전 세계의 DNS 서버들과 다 이게 전파가 돼서 여러분의 PC에서도 야, it학기.com이 누구야? 그러면 13.125.143.101이야. 요런 걸 알려줘서 그걸로 통신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도메인 가격은 연에 몇만 원 단위 하니까 뭐 혼자 연습해 보실 분들은 나중에 서버 좀 공부해 보시고 내가 서비스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했을 때 한번 가지고 놀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육 목적이고 제 테스트 목적으로 사서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거고요. 개념은 알겠잖아요. 그죠? 아,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네요. 우리 그 연습했던 예제들을 여기다 올려서 서비스 되는지 확인하는 거. 우리 HTML 파일 만들었던 예제들을 EC2 서버에다가 업로드 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어떻게 한다? SCP 사용하시거나 방법은 똑같아요. 아니면 SCP가 없다. 그럼 뿌띠를 설치할 때 같이 설치된 뿌띠에 있는 SCP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파일을 전송하시고 웹사이트로 서비스가 되는지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만든 AWS의 EC2 서버에는 여기 www.html 폴더를 가지고 여기 있는 파일들을 가지고 HTTPD라는 데몬 프로세스가 웹 서비스를 하는 앤데 여기 있는 걸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AWS에서 설정한 보안 그룹은 방화벽 같은 역할이라고 했고요. 거기에 80번과 22번을 허용해 놔서 그 80번 포트를 통해서 얘한테 요청이 들어올 수 있고 22번 포트를 통해서 이미 우린 접속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웹사이트 역할을 하는 서버에다가 HTML 공부해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파일들을 만들었고 그걸 사람들한테 공개해서 서비스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들을 여기다가 올리자. 그때 secure copy 요걸 쓰자는 거고 요게 없으면 뿌띠를 설치했을 때 같이 설치되는 뿌띠 SCP를 쓰자는 거야. 사용법은 똑같고요. 그냥 요걸 활용해서 내 윈도우 PC에 있는 파일을 EC2 서버에 요 폴더에 옮기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CMD 창에서 SCP가 동작이 가능하신 분들은 SCP하고 -i 어떤 파일로 인증할 거냐. 키페어 파일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i 옵션으로 요걸로 인증할 거예요.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것처럼 인증하고 들어갈 거고 그럼 들어가서 내 파일들이 지금 현재 윈도우즈의 C 드라이브에 있는 HTML 워크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어디에 EC2 유저로 이 서버에 공개된 DNS 아이디 이름 개방 주소 요거 public IPv4 DNS 요걸 복사해서 저게 서버니까 우리가 요런 게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요걸로 접속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서버니까. 공인 IP를 써도 되고. 근데 SSH 접속할 때는 도메인 이름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여기 서버에. 근데 여기까지만 쓰면 서버에 어떤 폴더에 넣을지 모르니까 우리 웹 서비스 폴더가 어디였어요? 콜론 쓰고 최상위에 bar에 www에 html에 있는 파일 내용들을 서비스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내 파일들을 올려야지. 그래서 올려주면 쫙 해서 퍼미션 디나이드가 뜨고요. 이미지 폴더 같은 경우는 내부 폴더는 또 일반 파일이 아니라고 중지됐어요. 다시 취소하고 컨트롤 C. 자, SCP 할 때 얘도 폴더들 전부 하위에 있는 것들 전부 다 넘기려면 -R 옵션이 필요한 거고 여기 폴더 안에 있는 것 파일뿐만 아니라 폴더까지 다 해서 -R 옵션. 그래서 다시 한번 전송을 해보면 다 넘어가는데 이미지스 폴더도 가는데 다 퍼미션 디나이드 안 올라가죠. 맞나요? 자, 요게 퍼미션 디나이드가 왜 뜨냐면 EC2 유저가 이 녀석의 권한으로 요 폴더에 파일을 써야 되죠. write 해야 되죠. 그럼 보세요. 현재 요 HTML 폴더 자, HTML 폴더의 스탯을 좀 보면 야, 이거 복잡하죠. 이거 복잡하니까 이렇게 볼까요? HTML 폴더의 권한 보세요. 이거 일단 누구 거예요? 루트 거예요. 그죠? 이 파일은 루트 거. 그리고 루트 그룹에 속해 있고요. 그러면 이 폴더를 대상으로 루트 계정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읽기, 쓰기, 실행 다 돼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루트 계정은 아닌데 얘가 루트인데
루트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읽기, 쓰기, 실행 다 가능. 근데 루트랑 같이 속해 있는, 루트라는 권한에 속해 있는 애들이 있으면 만약에 얘가 접근을 했다면 이 파일을 대상으로 요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읽을 수 있어요. 안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대신 쓰기가 안 돼요. 쓰기가 안 된다는 건 수정할 수 없다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새로 만들기, 수정하기 이런 게 안 된다는 거. 그룹은 그런 걸 못하는 거고, 실행 권한은 누구나 다 있는데 폴더는 폴더 내부를 열어보는 개념이 있어서 그 열어보는 개념이 리드가 아니라 실행으로 들어간대요.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그러면 루트 계정도 아니고 루트 그룹에 속해 있는 애도 아니야. 지금 우리가 접속하는 애 계정이 뭐예요? EC2 유저라는 애잖아. 얘가 루트예요? 아니죠. 루트 그룹에 속해 있나요?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니에요. 설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럼 얘는 그 외 기타잖아요. 얘들은 이 권한을 적용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EC2 유저가 이 폴더에 파일들을 집어넣겠다는 건 라이트 하겠다는 거잖아요. 되겠어요? 안 되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EC2 유저가 아니라 루트로 접근하는 방법을 찾으시던가, 아니면 우리 EC2 유저로 지금처럼 이렇게 접속했을 때 일반 사용자지만 관리자의 권한 상승이 가능하죠. 맞아요? sudo 해서 무시무시한 수두를 쓰면 관리자가 되죠. 이걸 이용할 수 있으니까 EC2 유저 계정 권한으로 업로드할 수 있는 폴더에 업로드를 먼저 하고 그걸 저 위치로 복사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원래 실제로 이 개발할 때는 이렇게 하진 않아요. 실제로 개발할 때는 이런 방법이 아닌데 우린 지금 그냥 한번 만져보면서 서비스 되는 개념 보려고 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따따 HTML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로 EC2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cd 현재 위치로 와서 최상위 홈에 EC2 유저, 이거 얘네 집이잖아요, 그죠? 이 계정의 집, 지네 집인데 지멋대로 할 수 있겠지 여기는. 그래서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mkdir 폴더 하나 생성, my site 뭐 이렇게 해서 만들게요. 그러면 my site라는 폴더가 있을 거고 여기다가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접근할 수 없는 이런 곳이 아니라 최상위의 홈 디렉터리에 EC2 유저라는 사용자 계정 폴더에 my site라는 저 이름의 폴더에다가 올려라. 그러면 업로드가 돼요. 올라갔으니까 ls my site에서 확인해 보면 파일이 올라와 있겠죠. 이것들을 옮기면 돼. 무슨 권한으로? sudo 관리자 권한으로 옮겨주면 돼요. cp 현재 폴더의 my site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디로? 최상위의 따따따의 HTML 안으로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옮기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 권한이 없지. 권한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권한을 줄 수 있잖아요. sudo 해서 복사를 하면 오미띵. 왜 오미띵? 폴더가 있으니까 -r. 그러면 성공. ls 최상위에 따따따의 HTML에 파일이 있겠죠. 요래 올라갔으면 웹브라우저에서 이 서버에 슬래시 하면 저 폴더잖아요. 거기에서 ex01.html 이거 줘. 그러면 주겠지. 만약에 아무것도 안 쓰면 인덱스 파일을 찾아서 주겠지. 안녕하세요 강사입니다가 나왔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썼던 명령어가 이렇게 생겼죠. scp 요걸로 인증하고 복사할 때 폴더 내부까지 제귀해서 전부 다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해갖고 요 폴더로 옮겨라. scp가 없으신 분들은 뿌띠가 설치될 때 만들어진 pscp 쓰자 그랬죠. 요것만 바꾸면 끝나요. 방법은 똑같아. 대신 인증할 때 사용하는 파일이 pscp는 뿌띠잖아요. 뿌띠에서 만들어진 거. 걔는 팸을 안 본다 그랬죠. ppk 요 파일로 인증할 수 있게 수정만 해주시면 동일해요.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써서 pscp로 하면 되는데 이 파일로는 인증이 안 된다 그랬고요. 그래서 그럼 아까 만들었던 ppk 써야지 라고 ppk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왜? 요걸 못 찾아서. 우리 아까 ppk 파일 어디다 만들었죠? 바탕화면에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그 바탕화면으로 갈 수 있는 경로를 쓰시던가. 바탕화면은 C 드라이브 사용자 계정 들어가서 바탕화면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들어와야 돼요. 경로가 이렇게 생겼어요. C 드라이브의 유저스 안에 사용자 계정, 그 안에 데스크탑. 여기에 있는 저 ppk 파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져다가 요 사이에 이렇게 붙여 넣어서
이 파일로 인증하겠다라고 써주시거나 해볼게요. 엔터 가면 100% 쭈루룩 다 들어갔어요. 정말 들어간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지웠다가 다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rm, rf 이것도 역시 수두 최상위의 바 따따따의 html 아래의 모든 것들을 지우겠다라고 지운 다음에 마이 사이트에 있는 모든 걸 지워라 해주고 마이 사이트에 아무것도 없고 PSCP로 똑같이 진행하면 올라갔고 다시 마이 사이트에 목록이 있고 이것을 다시 복사하면 되겠죠. 동일하게 요청이 성공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EC2에다가 웹사이트를 직접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어떤 도움이 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웹브라우저에서 지금 이런 화면처럼 어디 요청하고 응답받아서 확인하고 이런 거 이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큰 그림 이런 걸 그릴 수 있겠죠. 아, 내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환경이 저 서버라는 개념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렇게 주고받고 있겠구나.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자, 재밌는 거는 하나 더 해봐야 돼요. 그럼 와이어샤크 있죠? 와이어샤크로 여러분 외부 통신하는 랜카드를 캡처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HTTP만 걸러내 보시면 됩니다. HTTP TCP는 굳이 안 봐도 되잖아요. HTTP만 보시고 그리고 나서 서버에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할 건데 엔터 땅 쳐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네요. 예제 중에 뭐 하나 또 요청해 보세요. 그러면 갔다 오는 게 하나 보여요. 보이시나요? 요게 최초 요청했던 거 메인 페이지. 요거는 지금 요청한 EX03 예제. 거기에 대한 응답 2개가 왔고요.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소통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더 이상 캡처하지 않을 거고요. 중지. 저장해 두겠습니다. 나중에 심심할 때 보시라고. HTTP 캡처라고 하나 저장해 놨어요. 와이어샤크는 오늘 이후로 안 쓸 거예요. 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썼던 거지. 여기 보시면 이 메인 페이지부터 한번 클릭해서 확인해 볼게요. 안에 내용 보시면 이것만 보면 됩니다.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이 어플리케이션 계층 프로토콜을 보여주고 있죠. 그건 TCP를 쓸 거고 IP 붙일 거고 공유기 쪽으로 보내겠죠. 이것만 봅니다. 여기 가장 꼭대기에 get 최상위 요 프로토콜 버전으로 라고 정보가 써 있어요. 그리고 요청 대상 호스트가 누구냐? 여러분이 네이버에 접속하면 여기 네이버가 뜰 거고요. 구글에 접속하면 구글이 나오는 겁니다. 호스트 이름을 말해요. 우린 EC2 서버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접속했을 때 요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웹 서비스는요. HTTP라는 건 TCP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진 것처럼 동작을 하지만 실제로는 무상태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여기서 무상태가 뭐냐면 이거 주세요라고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을 해요. 그럼 그 요청을 받은 서버가 처리를 하고 처리 결과를 응답해주면 그걸로 이 통신은 끝. 아까 내가 뭘 요청했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이런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니 나 네이버에 로그인하면 계속 로그인 돼 있던데요. 그게 원래 불가능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가 돼 있어요. 그게 세션이라는 것과 쿠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유지되게끔 뭔가 만든 거예요. 기본적인 HTTP 프로토콜은 이거 주세요. 이따 받아라. 안녕. 끝. 이런 녀석이에요. 근데 그걸 조금 더 뭔가 유지할 수 있게끔 연결을 좀 킵해둬라. 계속 이어질 거야. 통신을 종료하지 말고 다음 통신을 좀 이어서 받아봐. 기다려봐. 이런 의미로 들어가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캐시 설정은 어떻게 할 건지 나머지 유저 에이전트 이거는 이제 브라우저의 정보가 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안 보셔도 돼요. 저도 다 몰라요. 중요한 건 여기까지 써져 있는 건 내용 다음에 뜬금없이 개행이 하나 있어요. 다른 모든 속성 끝에 \r \n 이렇게 개행이거든요. 이거 엔터예요. 엔터. 엔터가 하나씩 있는데 엔터하고 넘어왔는데 엔터가 또 있죠. 이게 HTTP 편지지의 헤더와 바디를 나누는 기준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HTTP라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서로 소통을 할 때 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한다. 서로 소통을 한다는 건데
이 녀석의 특징은 편지지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편지지, 여러분이 네트워크를 공부할 때 그 IP 헤더 포맷, 뭐 TCP 헤더 포맷,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데이터 들어가는 게. 그것처럼 HTTP도 요 편지지 규격에 맞춰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전송하게 돼 있거든요. 그 편지지 규격의 형태가 가운데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 계행으로. 그리고 위에는 헤더, 아래는 바디라고 불러요. HTML의 헤드와 바디가 아니고요. 네트워크로 전달되는 데이터의 모양을 말하는 거야. 0101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그래서 요거를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낼 때 지금 보시다시피 헤더에는 서버한테 알려야 되는 내용들을 막 적어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디 쪽에는 그 외에 추가적인 데이터가 전달돼야 되면 이 뒤에다가 붙여요. 근데 여기 지금 get이라고 돼 있죠. 헤더에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하는 건데 get이라고 써 있어요. 자, get의 뜻이 뭐예요? 뭘 얻다.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맛있는 거 보면 저거 공짜로 준대. 그럼 get 한 거잖아. 얻었잖아. 산 게 아니라. get은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어떤 자원을 얻어오겠다라는 요청의 뜻이에요. 그때 서버한테 뭘 줄 게 더 추가적으로 있다면 여기 요청하는 URL이 있을 텐데 요청 URL 여기 뒤에다가 물음표를 써서 뭘 더 붙여줄 거예요. get으로 요청할 때 서버한테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그래서 보통 바디 부분에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을 해요. URI는 따로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최상위를 요청한다고 표현됐고요. 여기에 대한 응답이 돌아왔어요. 서버한테. 두 번째 패킷을 클릭해보면 돌아온 응답, 서버에서 304라는 응답 코드를 줬습니다. 304라는 응답 코드. 얘 의미가 not modified래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한테 요청을 했는데 이전에 한번 받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원래 A라고 써 있었대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전에 요청했을 때랑 지금 요청했을 때랑 서버 입장에서 이 파일의 변화가 없었으면 클라이언트한테 굳이 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응답을 준 게 이런 응답이에요. 야, 이거 바뀐 거 없으니까 너 저기 캐시에 있는 거 있으면 그거 써. 그래서 여러분의 브라우저는 이걸 보고 캐시에 있나 보다. 브라우저가 기억하고 있던 걸 그냥 다시 보여줍니다. 그래서 뭘 받아온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중간에 뜬금없는 계행이 하나 있고요. 응답하는 편지지도 헤더와 바디로 나눠지는 거예요. 저 편지지에다가 맞춰서 편지를 보내고 거기에 맞춰서 글을 써서 응답을 해주고 저 규칙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면 다음 요청 한번 볼게요. EX03을 요청한다고 하고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야 get 할 거야. EX03 좀 줘봐. 최상위의 EX03. 그래서 이 요청을 서버가 받아요. 서버가 받았으면 서버가 그 요청을 받으면 클라이언트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 안에 정보 중에 ex03.html을 달래요. 최상위 아래에 있는 거. ex03.html 파일을 찾겠지. 여기 찾았잖아요. 그죠? 서버가 찾았어요. 정확히는 http 데몬이라는 저 프로세스 안에서 저게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파일을 찾아요. 찾았으면 이 파일을 주는 거죠. 이 파일에 뭐 처리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문서예요. 문자. 그래서 저걸 응답으로 돌려줬다. 여기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마지막이죠. 응답 준 거. 응답이 205K래. 요거는 네 요청을 내가 제대로 처리 다 했어. 성공적으로 끝냈어.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끝냈는데 내가 너한테 줄 데이터의 길이가 121바이트만큼 줄 거야. 그리고 내가 주는 그 내용은 컨텐트 타입, 내용의 형식이 텍스트 형식이고 HTML 코드가 들어있을 거야. 문자 인코딩 방식은 UTF-8이고 주요 정보는 요 정도.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HTTP 리스폰스 헤더가 됐어요. 그럼 바디에는 클라이언트한테 줄 아까 그 ex03.html의 파일 내용물 있죠. 이 내용물. 우리가 쓴 예제 코드. 그 내용이 바디에 들어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면 라인 베이스드 텍스트라고 지금 와이어샤크가 이렇게 확인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펼쳐보세요. 예제 코드잖아. 이 예제 코드가 돌아와서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브라우저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상상이 되실까요? 이걸 전달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인 내용, 폼, 사용자의 입력값, 그것까지 보셔야 의미가 있어집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여러분의 개인 홈페이지 만드는 수준, 정적인 페이지만 가지고 서비스하는 수준이 되고요. 이제 예제 중에서 63번 인풋.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입력하는 부분에서 뭐라고 입력을 하고 이 서브밋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뭔가 등록하는 느낌이죠. 지금까지 다 그랬었죠, 여러분. 뭐 검색을 하든 뭘 하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소스 코드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원본 보기 또는 소스 보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인풋 태그가 여러 가지 입력 상자를 만들어 줄 건데 타입을 뭐로 하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텍스트 형식이다 그럼 보신 것처럼 그냥 한 줄짜리 문자열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항상 인풋은 폼 태그라고 하는 곳에 쌓여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자바스크립트가 됐든 아니면 인풋 서밋이든 전송하는 버튼이 있어야 되고요. 서브밋이 제출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출하다. 그래서 버튼이 하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입력했으면 이걸 눌러서 제출해라 이런 모양의 이 사용자 입력 상자가 되는 건데 여러분 이거 예제 쓰시면서 액션이라는 속성이 뭐라고 보셨죠? 여기 뜬금없이 무슨 PHP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그 튜토리얼 예제에 있던 거니까 그대로 쓴 건데 이건 PHP를 이해하는 PHP 코드로 뭔가 프로그래밍을 해두고 오늘 우리가 만들어 봤던 것 같은 웹서버가 이걸 처리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얘는 실제 프로그래밍이 동작할 수 있고요. 야, 무슨 말이냐? 여기에 사용자가 뭘 입력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인풋 태그에 입력된 또는 인풋 태그를 통해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뭐 이런 것들이 선택됐다면 폼 태그 안에 있는 모든 인풋에 대한 값들을 이 URL로 요청을 하면서 함께 보내게 돼요. 자,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구글에서 다들 검색해봤죠? 요거 검색하는 거 요걸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내가 헬로라고 검색을 할 거예요. 헬로라고 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자, 헬로에 대한 결과물이 와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요청을 보내서 응답 받은 걸 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그리고 이제 URL을 보시는 거예요. google.com에 서치 물음표 뒤로 뭐가 막 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서버에 어떤 자원을 달라.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는 실제 뭔가 처리할 수 있게 명령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서치로 끝났지만 우리는 뒤에 실제 파일을 요청하고 있었던 거고 물음표 뒤로 오는 것들은 요청할 때 보내는 리퀘스트 파라미터 마치 함수를 호출할 때 값을 전달해야 되는 것처럼 서버에 나 그것 좀 주세요 라고 할 때 뭔가 추가로 전달해야 되는 것들 검색해 주세요 헬로라는 단어를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헬로라는 단어 같이 가는 걔를 파라미터라고 해요. 즉 여러분이 이 사용자한테 입력받을 수 있는 뭘 만들고 서브밋을 한다는 얘기는 서브밋은 폼 태그에 써 있는 액션에 지정된 경로로 요청을 할 거고 그 요청을 할 때 폼 태그에 묶여 있는 모든 인풋에 대한 값들을 묶어서 같이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청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해서 로그인을 누른다. 그러면 로그인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뭐 JSP, PHP 뭐 여러 가지 웹 언어들이 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그 녀석한테 요청하게 돼 있고 요 입력받은 거 같이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서버에서 DB에 저장되어 있는 이 아이디랑 비밀번호랑 확인을 하지. 그 확인된 결과에 따라서 로그인 성공이든 실패든 뭔가를 응답하겠지. 이렇게 주고받는다는 상상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때 지금처럼 입력받은 데이터를 URL, 요청하는 URL 뒤에 이렇게 붙여서 보내는 방식을 앞에서 소개해드린 get 방식이라고 해요.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을 할 건데 요청하는 방법, 메서드, get이다. 그럼 뭘 얻어올 건데 얻어올 때 필요한 것들, 뭔가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같이 보낼 수도 있고 그걸 보낸다면 물음표 뒤쪽으로 막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헬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하이라고 바꿔볼게요. 하이. 뒤에 건 뭔지 모르겠으니까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냥 서치라고 요청할 건데 Q라는 변수에 하이를 집어넣어서 엔터 하면 하이의 검색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앞에서 보셨던 이것도 서브밋을 누르면 이 데이터를 지정된 곳으로 같이 전달해 주겠죠. 이걸 여러분이 구경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예제에서 PHP가 없어요. 이게 없어서 눌러봤자 에러가 납니다. 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죠. 서밋을 눌렀을 때 요걸 요청할 거다. 거기에 함께 요 파라미터를 보낸다가 되는 거예요. 저걸 보냈지만 PHP 파일이 없을 뿐더러 우리가 뭔가 처리하는 개념은 배우질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웹서버는 요청을 받으면 그 문서를 주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다거든. 그래서 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get 방식이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하나 더 제가 63번을 수정을 할게요. 63번 파일을 수정할 건데 어디를 수정할 거냐면
여기 폼 태그에 메소드를 포스트라고 수정할 겁니다. get과 post가 대표적인 HTTP 메서드예요. 그래서 post라고 수정을 하고 저장했고요. 다시 63번을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하면 이때 돌아온 내용은 포스트 방식이 적용된 게 돌아왔을 거예요. 그럼 아까랑 무슨 차이가 있을지 한번 볼 겁니다. 똑같이 입력하고 서브밋을 눌러볼 거예요. URL이 어떻게 바뀌나 요거 보시면 되겠죠. 짠. 자, 여기 뒤에 뭐 붙었어요? 안 붙었죠? 그냥 PHP 요청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입력된 값은 어디 있을까? 그게 리퀘스트 하는 헤더 말고 바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제 와이어샤크에서 다시 캡처를 할 거고요. 이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서밋을 눌러 볼게요. 어차피 파일은 없어서 처리는 안 되지만 서버에 요청은 하거든요. 가자. 정지. 자, 요청할 때 달라졌죠? 포스트 방식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어떤 거? 여기 요청할 거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메서드 방식이 get이 아니라 post니까 여러분 포스트는 무슨 뜻이죠? 포스트 주는 거죠. 포스트 오피스 우체국이잖아. 주는 거. 포스트 뭘 보낸다. 그래서 HTTP는요. 통신의 시작이 클라이언트예요. 그러니까 서버는 대기하고 있는 거야.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해야 그 요청을 받고 서버가 동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보낼 때 보내는 목적을 의미하는 게 저 메서드예요.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하는 목적,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하는 목적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나한테 질문해서 뭘 얻어갈 거야. 그럼 여러분이 나를 부르면서 액션 페이지 PHP라는 강사를 부르면서 뭘 줘야 돼? 질문거리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값을. 또는 내가 누군데 이런 질문을 한다, 뭐 이런 거 줘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처리해서 응답을 주겠지. 여러분의 지금 나를 부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그게 get 방식. 근데 지금 얘는 뭐예요? 강사를 불러서 강사한테 이거 드세요라고 주는 거죠. 목적이. 여러분이 로그인을 한다. 아이디 비밀번호를 주겠다가 목적이잖아요. 회원 가입을 하겠다. 그럼 아이디 비밀번호 뭐 개인정보 이런 것들 입력해서 전송한다는 건 이 데이터들을 서버한테 주겠다라는 게 목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때 필수로 사용하는 게 바로 폼 태그인 거예요. 사용자 입력을 받기 위해서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인풋 태그들 쓰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까지가 헤더예요. 헤더. 포스트 방식은 사용자 입력 값을 바디에 담아 보냅니다. 9바이트 담아서 보낸다. 여기 지금 개행돼 있고 이게 바디예요. 거기에 URL 인코딩된 형태로 이런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fname이라는 변수에 리라는 사용자 입력 값을 담아서 저게 변수인 거예요. 변수. 여러분이 HTML 공부할 때 ID 속성과 클래스 속성에 대해서 CSS 속성 설정할 때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name은 이런 때 사용되는 거예요. 내가 fname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썼으면 그게 키값이 되는 거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밸류가 되는 거고 요게 서버한테 전달되는 겁니다. 요걸 대충 여러분한테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HTTP 메서드는 getPost 뿐만 아니라 put, delete, 뭐 trace, 헤드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get, post 두 가지만 알려드린 거야. 그 정도만 알아도 일단 시작할 수 있으니까. 자, 설명은 이렇게 대략 나와 있었죠. 기본 폼 태그의 속성이 get이에요. 양식에 입력된 데이터들을 이름과 값, 쌍으로 URL에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름, 값, 앰퍼샌드, 이름, 값, 앰퍼샌드 이런 식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전송하는 게 아니고 URL의 길이도 제한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간단한 거 요청할 때, 야, 서버야, 1번 게시글 줘봐. 그럼 게시글 번호가 1번인 거. 이런 단순한 거. 검색할 때도 검색어 서치할, 아까 Q였죠? 검색어로 요거 좀 검색해줘. 이런 식의 개념으로 보내는 거죠. 반면에 포스트는 바디의 데이터를 추가할 거고요. 크기 제한도 없어요. 네트워크 트래픽으로 날아가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get post에 대한 개념 설명이 살짝 들어있는 걸 아실 수 있고 지금 당장 이해를 못하셔도 요 용어들, 개념들을 살짝 머릿속에 깔아 놓으시면 어차피 웹 관련된 거 공부하면서 많이 깊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윈도우즈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상머신이라는 것도 한번 만져봤고 그래서 그 가상머신에 리눅스, CentOS라는 걸 설치해서 거기다가 서비스도 구동시켜 보고 방화벽도 한번 만져보고 원격 접속도 해보고 우리가 만든 HTML 예제로 서비스가 되는 개념도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AWS에서 제공하는 EC2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요 가상 머신 하나 만든 거예요. 만든 가상 머신에 원격 접속하고 접속한 곳에다가 웹 서비스 HTTPD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우리 또 예제 업로드해서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접근하고 받아볼 수 있게. 지금 EC2에 만든 서비스는요. 우리 다들 아무 데서나 접근할 수 있고요. 이 상태로 놔두고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집에서도 계속 접근하실 수 있고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도 접근하실 수 있어요. 계속 접근 가능합니다. EC2 서버를 계속 켜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서버가 뭐고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 안에서 주고받는 내용 HTTP를 와이어샤크로 좀 구경도 좀 해봤고요. 전반적인 흐름을 좀 이해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을 좀 잡으면. 그래서 다시 한번 만들어보고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이 지금 만들었던 EC2 서버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안전하게 인스턴스를 중지시켜 주시거나 중지하면 지금 있었던 거 그대로 다시 유지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시는 쓰지 않을 거다 그럼 종료하시면 됩니다. 우린 EC2라고 하는 것만 실행시켰다가 끈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나갈 일이 없습니다. 전 다시 안 쓸 거니까 종료하도록 할게요. 항상 비용을 좀 생각하고 연습하셔야 되고요. 이것저것 좀 찾아보시면 적은 비용으로 보통 이제 공부할 때 뭐 몇만 원씩은 쓰기도 하거든요, 한 달에. 근데 컴퓨터 사서 쓰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먹힐 수도 있어요. 간단한 작업 하실 때는. 나중에 데이터 분석하실 때는 생각보다 자원 소모가 많기 때문에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클라이언트, 서버, 웹 서비스, 리눅스의 사용처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본 것 같습니다. 찬찬히 정리해 보시거나 다시 한번 해보시면 연습이 될 거예요.